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밤 9시 12분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5.1포인트 상승했어요. 선물이. 어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오늘은 5.1포인트 상승했으니까 거의 다 되돌린 겁니다. 제가 어제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어제 이렇게 상승할 거를 알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상승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기대를 안 하면은 충격도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안 가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 오늘도 좀 시큰둥하게 쳐다보시고요. 오늘 장대 항목 하나 나왔다고 또 뭐 코스피가 3천을 가고 4천을 가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제 음봉 나왔다고 해서 야, 이제 앞으로는 폭락이고 금융위기가 오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폭등에 뭐 3천을 가고 4천을 가고 이런 것도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봉의 하나는 코스피가 3천을 가고 뭐 1800을 가고 1500을 가고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며칠 정도의 미래는 결정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장기적인 그림은 이게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그림이 어땠다에 따라서 뭐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매수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시선이 확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기적인 뷰 같은 거는 본인만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건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고 이 매일매일 일봉은 그와 다르게 오늘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 양봉이 나와고 상승을 했으니까 내일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기준들 지지와 저항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48.5인데요 348.5를 오늘도 테스트해서 붕괴시켰으면은 하방 쪽으로 열릴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갭상승해서 장악했고요. 오늘 제가 또 빠지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상승 종목 수가 너무 많았어요. 아침부터 코스피가 뭐 상승 종목 수가 제법 많았어 가지고 이거 오늘 안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 장 마감까지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은 제가 이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참고만 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데 어제 있던 음봉이 길잖아요. 이 음봉의 절반 자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음봉의 절반이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이거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 값이겠죠. 그럼 이 봉의 가운데가 나오겠죠. 그 자리가 350.45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350.45인가 그렇고 결과적으로 350.45에 대한 지지력을 제법 많이 보이더라고요. 얘가 강하게 돌파한 차겠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뭐 하락은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계속 올랐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그런 것도 포인트로 봤었다. 350.45를 양봉으로 돌파한 척 하길래 이거는 더 강하게 갈 모양이다 싶어갖고 그냥 오늘도 뭐 편안하게 그냥 보다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는 또 어디냐? 요 날의 종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날 시가 11월 25일 날 시가 352.6이 어떤 저항 자리입니다. 325.6이 저항이고 아래쪽으로는 48.5가 지지력이고 이렇게 작은 박스권 안에서 며칠 동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같이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고 오늘 또 양봉을 보여줬으면은 내일도 또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단은 뭐 논리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뭐 논리로만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모든 지표들이 좀 과열권으로 와 있고 뭐 시장 분위기가 아무튼 지금 뭐 하여튼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뭐 뭐라 내일이 어떨 거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또 보나마나 결정이 될 거니까 예를 들면은 11월 30일 날도 마치 엄청 상승할 것처럼 해놨지만 이날 물론 MSCI 뭐 편입 이슈도 있었지만 아무튼 해서 결과적으로 빠지지 않았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352점 얼마였지? 네, 352.6을 돌파한 척 하면은 또 위쪽으로 좀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 작은 박스권 안에 머물겠구나 한 4포인트 5포인트쯤 되는 박스권 안에 머물겠구나 라고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방향성은 없죠. 하지만 심증은 어쨌든 워낙 강세장이고 하니까 위쪽으로 열려 있겠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뭐 심증일 뿐이고요. 길고 짧은 거는 또 내일 돼봐야 된다라는 점. 어쩌면은 뭐 물론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아 보입니다만은 어쩌면은 풋옵션이 뭐 3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한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여기서 풋옵션 양봉 달고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풋옵션에 별로 희망은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풋옵션이 어떤 희망찬 모습은 아니죠, 누가 봐도. 그러나 내일도 이런 암울한 모습에서 양봉을 뽑아주고 지켜낸다면은 또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로써 이제 상승 사이클은 다 끝나긴 끝났는데 26거래일 하락하고 오늘이 26거래일째긴 한데요. 일단 말 수는 없죠.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을 이제 뭐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보시다시피 코스닥 150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고점은 넘지 못했지만은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는다, 그죠? 내일도 만약에 고점을 확인하고 못 넘고 다시 밀리고 하락 마감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뭐 하락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어떤 지지력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뭐 하락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그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코스닥 뭐 인버스 기준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최소한 5,000원은 지켜줘야 되는데 5,000원을 계속 못 지키고 있다, 그죠? 만약에 내일 양봉 달고 살아나서 5,000원 다시 종가상으로 올라온다면 그러면 또 지지력이 좀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런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고버스 같은 경우 뭐 손절 기준 진짜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오늘 종가가 딱 거길 터치하고 있네요. 뭐 3,195원을 종가상으로 내일 붕괴시키면은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지금 상황에서 인버스를 매수를 따라가는 거는 최소한 여긴 이 가격, 그죠? 3,275원을 최소한 돌파 한 착 해줘야 그래야 이제 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고버스도 별 희망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주 짧게 봐서 코스닥 인버스는 최소 5,000원은 회복해줘야 지지력이 있는 거다.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 1106.5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106.6원에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살아는 있지만 이거는 살아도 일단 사는 게 아니죠. 내일까지 봐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음봉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밀었기 때문에 이건 지지력 확보가 아니고 이거는 1106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한 게 아니고 1108원, 7원대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 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단 원달러 환율도 모양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제가 모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는 일단 큰 그림상 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데 최소 그죠? 최소 경상남도권 들어왔다.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계속 좀 방향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팅을 하신다고 하면은 베팅의 강도를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아니면 빨리빨리 손절해야겠죠. 더군다나 베팅 강도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삐끗하면은 골로 가기 때문에 삐끗하기 전에 그러니까 삐끗하면은 얼렁얼렁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직 인버스들이 그죠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는 뭐 어떤 살아나는 모습은 아닌데 일단 불안해 보인다. 이 정도 말씀. 쌍바닥의 가능성은 있다. 쌍바닥의 가능성 정도는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11월이 끝났죠.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월봉 정도 한 번씩 체크하시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월봉 한 번씩 정도 그림을 살펴보시기가 좋은 그림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보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달러 환율을 좀 역사적인 큰 관점에서 한번 보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을 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지금 제가 부산 근처까지 거의 다 왔다. 우리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기 트레이딩뷰닷컴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80년대부터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IMF 직전, 그러니까 IMF 한참 이전에 90년대 초반 이런 때에 있는 환율은 의미가 없고요. 이 부분 여기가 95년이죠. 여기가 95년이고 대충 95년 이전에 이런 환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그 자율변동 환율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쨌든 환율 강세라는 게, 이 원화 강세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화 약세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화 약세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게, 원화 약세란 얘기는 이거죠. 원화 약세란 얘기는 환율이 치솟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환율이 지금 뭐 예를 들어 900원인데 뭐 1,500원, 뭐 2,000원대로 올라가는 게 원화 약세입니다. 그죠? 원화 약세에는 한계가 없어요. 원화 약세는 한계가 없는 게, 왜냐면 원화 약세는 어떤 투매, 공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얘는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강하게 슈팅을 줄 수가 있는 반면에 근데 이제 원화 강세, 아래쪽으로 가는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게, 예를 들면 너무나 속도나 폭이 가파르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이 속도와 폭이 가파르면은 그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수출해갖고 수익성이 급속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워낙 강세가 너무 지속이 되기도 하면 이런 점들도 있고, 또 뭐, 그리고 네, 그죠. 어쨌든 메인 심리가, 이 원화 약세는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원화 약세는 탐욕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큰 지표, 이 주식이 아니죠. 이런 큰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화 강세 쪽으로는 어느 정도 좀 지표가 통합니다. 그래서 이 원화 강세가 얼마나 지금까지 심했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사례를 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목적지 부근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하여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말이 막 꼬이는 것 같네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제가 뭐 어려운 지표 보는 거 없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지표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쪽으로는 한계가 없지만 좋아지는 쪽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이 원달러 환율 강세의 역사만 좀 살펴볼 건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그 자율변동 환율제도 아니었고, 그죠? 아무튼 이때 같은 경우 이렇게 볼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와서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언제냐면 85년에서 89년 이렇게 잘 나갔을 때, 한국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요때 이렇게 초강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볼린저 밴드를 째고 이렇게 나왔을 때, 물론 이때는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랬었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이 났을 때 그 뒤로부터 89년부터 해가지고 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렸었죠. 굉장히 안 좋았었죠. 예를 들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피 차트를 띄워놓으면 보이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 89년부터 해가지고 그 92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한 반토막 이상 났어요. 85년부터 89년까지 해서 한 주식이 10배 가까이 오르고, 보시다시피 반토막 났죠. 완전 개박살 났죠. 이랬던 점을 볼 수가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 1번 구간을 살펴본 거고, 여기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이 구간. 여기가 언제냐면 95년. 그러니까 이때 IMF 금융위기가, IMF 외환위기가 이때 싹 튼 거죠. 이때도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월봉상으로 찍고 나왔다. 찍고 나오는 이런 오바스러운 일이 있은 뒤로부터 외국인은 귀신같이 한국에서 자금을 쏙 빼갔다. IMF 위기가 왔다. 지금까지 쭉 보세요. 여기 한번 2004년에도 한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만 예외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는 코스피 대세 상승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하여튼 또 계속 사례를 봅시다. 이때는 대세 상승기였어요. 이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고 한국 경기가 실제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원화 강세가 말이 됐었다고요. 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가 확실했다고요. 이때 잘 나갔던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실 겁니다.
2004년, 2007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삐져나와서 강하게 쏘아붙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온 게 여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10월 달에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환율이 삐져나오고 나서 금융위기가 왔었죠. 이런 점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화 강세의 역사를 아무튼 쭉 살펴보면은 얘가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왔던 적이 그 뒤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번 여기 살짝 11년도에 살짝 삐져나왔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여기 폭등에 대한 이 되돌림의 성격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뒤로는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를 밖으로 삐져나온 역사가 없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강하게 아무튼 삐져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죠.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처음까지는 아니고 역사적으로 드물죠. 요때 한번, 그리고 IMF 때 한번, 그리고 여기 그 금융위기 때, 미국 금융위기 때 한번, 그리고 대세 상승 때 한번.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래서 아무튼 80 몇 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30 몇 년 동안 코스피가 아니고 원달러 환율 역사상 이렇게 강했던 적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중에 진짜 건전했던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삐져나온 이런 원화 강세는, 이때의 강세는 이유가 있었다. 미국이 금리 인상기였고, 이때 코스피 대세 상승기였고, 실적에 받침이 됐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됐었다라는 점. 근데 이런 때, 예를 들면 이런 때는 전혀 그 조건에 맞지가 않았던 때거든요. 예를 들면 이때는 미국의 금리가 다 올라왔을 때, 그리고 96년, 97년은 이제 미국이 슬슬 금리를 올릴랑 말랑 할 때였음일걸요, 아마? 네, 그때쯤일 거고요. 요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도 사실 한참 경기가 좋았을 때, 이때도 아마 미국 금리 인상기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때 미국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서 미국 기준금리가 아마 역사상 최고였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했을 때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원화 강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처럼. 좀 지울게요. 이 구간하고 이 구간 같은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강하게 신흥국이 좋아지니까 이게 정당화가 됐었는데, 근데 그 뒤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 뒤로 항상 재앙이 있지 않았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깝겠냐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앞으로 과연 더 원화 강세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앞으로 세상이 좋아질 거면 지금까지 이런 원화 강세를 더 지속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경기의 호황이 항상 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때와 이런 때 미국 경기에 호황이 껴 있어야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미국 경기 호황이 아니고 미국은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며요. 그러면 이거 아니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때 조건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다라는 점. 그렇다면은 이때 95년도나 아니면은 여기 그 95년도나 아니면 2007년 같이 어떤 위기 직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린저 밴드 밖으로 환율이 삐져나왔던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있었는데, 이 중 한 번, 두 번은 미국이 진짜 경기가 좋아서 원화 강세가 의미 있게 진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원화 강세가 진행돼서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왔던 나머지 두 가지 사례는 이 위기 직전이었다. 위기 직전에 환율의 언더슈팅이 나왔던 때였다. 지금 어디에 가깝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던져본 겁니다. 제가요. 어디에 가깝겠냐?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못한다고 이제 몇 년간? 그럼 미국 경기는 일단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당화하기 어렵다. 추가로 더 가기 어렵다. 위기 직전에 이렇게 삐져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뭐 지금까지 이 방송에서 영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뭐 241선의 이격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241선의 이격도가 항상 뭐 92, 93대로 가면은 항상 뭐 환율이 약세로 다시 진행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거하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떤 경제적인 관점을 뭐 경제가 좋았었다 나빴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해서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 뿐이죠. 자, 그래서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 환율 월봉을 좀 살펴본 거고요. 원달러 환율 볼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왔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랬던 적이 지금까지 코스피 30년 역사상 5번째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뭐 주 단위로도 보셔도 어쨌든 뭐 재밌는 그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보셔도 아무튼 좀 과다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주 단위로 RSI나 이런 지표들이 뭐 지나치게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아무튼 뭐 볼만한들, 그렇게 볼만한 점들이죠. 일봉 단위로 봐서는 지금 RSI 같은 게 이제 드디어 다이버전스를 해소하려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다이버전스가 해소될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발생했고 여기서 이제 주식 오르면서 RSI 오르면은 다시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점들. 그러니까 주식이 더 가려면은 여기서 원화가 더 강세로 가야 되는데 원화가 더 강세로 가기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 지금 주장이고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냐면 그 월봉 한번 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좀 더 볼게요. 예를 들면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것도 월봉 한 번씩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 한 번씩 보세요. 쭉쭉쭉. 당연히 RSI나 이런 건 과열권으로 넘어왔고요. 볼린저 밴드도 찍고 넘어갔는데, 네, 일단 월봉상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봉 분위기상으로는 볼린저 밴드 이번에 몇 달 동안 어떤 저항을 돌파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12월 달에 분명히 추가적인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예상되는 겁니다. 12월 달에 최소 뭐 꿈틀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엔 12월 달에 뭐 이런 그림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그림 정도나, 그죠? 이렇게 뭐 윗꼬리 아랫꼬리 잔뜩 달린 이런 모습이나,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오르더라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 장대양봉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윗꼬리 길게 달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난번까지 계속 과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한 2, 3개월간의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같은 걸 좀 잘 모아놨고요. 이번 달까지 모습이 그러니까 그 볼린저 밴드하고 많이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은 어쨌든 위쪽으로 한 번 더 쏘아 붙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RSI라든가 뭐 다양한 지표들이 여기저기 좀 과열 사인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올라간다 한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수많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서 다시 그때를 변곡점으로 해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월봉상으로 11월 마감을 보면 12월 달에 어쨌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게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뭐 이야기 좀 드렸고, 그 지표 같은 것들 뭐 여러분도 HTS에서도 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뭐 월봉상 나스닥인데 뭐 보시면 RSI 뭐 72권까지 올라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다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사실 그렇게 뭐 어떤 과열 사인 이런 어떤 그런 지표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지표들은 잘 안 보이는데 사실 뭐 다우를 볼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뭐 나스닥 지수하고 지금 최근 반도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11월 달에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지수도 좀 한 번쯤 구경 좀 하고 넘어가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나스닥 지수를 끌고 올라가기에 반도체 지수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너무 시가총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진 못하는데 최소한 얘가 분위기가 꺾이기라도 해야 나스닥이 꺾이든가 시장이 꺾이든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주도 섹터긴 하니까요, 반도체 지수가. 근데 보시다시피 11월 달에 굉장히 큰 시세를 주긴 줬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이 약간 이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2000년 2월 달에 양봉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림 대충 보셔도 좀 이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봤던 6개월 동안 봤던 양봉들 중에서 가장 길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12월 달에 못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12월 달에도 좀 오를 수 있지만 분명히 12월 달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오르면은 인버스 쪽으로 엄청나게 큰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아무튼 매일매일 인버스를 들어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서.
종목 코드 뭐 아는 게 있어서 그거 갖다 좀 한번 베팅해 보려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기회가 쉽게 오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니까 11월 달 월봉이 약간 여기 2000년 2월 달에 월봉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승 폭이 갑자기 확 지금까지 몇 개월가 올랐던 거 하고 이번 월봉 비교해 보면 이번 월봉의 상승 폭이 가장 어마어마하다라든가 뭐 이런 점들. RSI가 또 2000년도하고 똑같이 또 월봉상으로 뭐 80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참고로 이격도 이런 지표는 여기서 고점을 잡아내는데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고상 띄워놓은 거고요. 아무튼 제가 주로 보는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를 얼마나 넘어가 있는지. 볼린저 밴드 상단이 2488인데 종가가 2663이니까 볼린저 밴드 위로 한 7% 가까이 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거고 거기에 지표적인 과열 이런 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물론 다이버전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여기 2017년에 RSI하고 지금 RSI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이버전스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반도체 지수 쪽으로도 한번 인버스를 잡으면은 12월 달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12월 달에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12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쏴주고 얘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 아무튼 얘가 이렇게 거의 다 와간다. 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얘가 이런 모습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또한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을 좀 더욱더 굳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달러 인덱스 하고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뭐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달러 인덱스 뭐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뭐 올라와야 올라오는 거지 아직까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어떤 중요한 자리들을 지키느냐,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지지력을 보이느냐 여부 확인하시고요. 가장 일단은 중요한 선은 현재 여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91.8에다가 제가 대충 선을 끈 거거든요. 91.8이 어디냐면 여기 9월 1일 날 나왔던 이 달러 인덱스의 9월 1일 날 나왔던 요 날의 저점 부분입니다. 지금 요 날의 저점을 얘를 빨리빨리 살려줘야 돼요. 이거 위쪽으로는 올라와야 어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보셔야 될 점은 뭐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오늘도 오르네요. 네, 오늘도 오릅니다. 오늘 S&P하고 나스닥 보셔야 될 거는 11월 9일날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뭐 특별히 미국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드릴 만한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넘어가면은 더 가나보다, 뭐 못 넘어가면 밀리나보다. 지지와 저항 밑에 다 선을 꺼놨는데 지금 의미 없는 선들만 잔뜩 꺼져 있고요. 지금 머리 위로 저항은 아무튼 11월 9일날 고점이 저항이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변동성은 보시면 오늘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영상 오래 보시면 아마 그 정도 눈치는 채시지 않을까. 변동성 지수가 이유 없이 갭상승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유 없이 갭상승하면 변동성 지수 장중에 죽이겠다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고, 오늘은 별 이유 없이 개파락 출발하고 있는데 개파락 출발하면 오히려 장중에는 좀 더 올라오지 않겠냐? 라는 추측 정도, 심증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딘가에 저점이 높아지고 어딘가에 고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직까지 미국장에서 뭘 베팅할 때는 아니다, 이르다, 그죠? 뭐 저는 반도체 지수에 베팅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반도체 지수도 아니고 지금 뭐 S&P도 빠르고 나스닥도 빠르고 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 잔잔하게 어떤 이 상승의 기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확인이 되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환율 얘기하다가 좀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11월 한 달 수고들 많으셨습니다.